많던구나, 그 시키는. 원래 뭐, 그럼 다 온 거야, 지금? 힘들어 와서 규영이? 시키 늦잠 잤다며. 규영이 그냥 규영이 지금 일어났대요? 2시에? 미친 거 아닐까 이거? 야 어떻게 실험을 시키지 마. 안 하? 자, 객체군의 특성입니다. 객체군의 특성에는요, 그 첫 번째 뭐가 있다? 객체군의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면적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면적에 공간을 서식하는 객체 수를 우리가 뭐라고?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객체군의 밀도. 그래서 객체군의 크기는 뭐로 나타낸다? 밀도로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C가 가장 밀도가 커요. 분, 읍, 면, 리,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구분을 한다.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공간의 면적분의 뭐예요? 객체수로 표현한다. 면적분의 객체수. 그래서 여기 이 객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출생.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면적을 일정한데 객체수가 뭐한다? 많아지니까 밀도는 증가할 거다. 그지? 요즘 자산기후 난리잖아, 그지? 계속 들어오니까. 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밀도가 점점 증가할 거다. 그리고 밀도를 감소시키는 이 요인이 뭐라고요? 사망과 이사 방법이 이출. 이해되지? 사망과 이출에 의해서 뭐가 된다? 객체의 밀도는 작아질 것이다. 됐음? 자, 그러고 넘어가면 두 번째가 뭐예요? 객체군의 생장곡선입니다. 객체군의 생장곡선. 생장곡선이라고 괜히 뭐야? 크고 살찌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건 뭐가 증가하는 거야? 객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생장곡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생장곡선은 뭐가 되냐면 J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가 돼야 돼? 빨간색 같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뭐야? 객체수가 계속 증가해야 돼. 맞아? 그런데 실제의 생장곡선은 뭐로 나타난다? S자 모양이다. 왜 S자 모양이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누가 당한다? 환경 저항이 생깁니다. 환경 저항. 자, 이론상의 환경 생장곡선은 J자인데 실제의 생장곡선이 S자인데 그 이유가 뭐다? 환경 저항이다. 객체군의 객체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환경 요인이 우리가 뭐라고?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서식 공간과 먹이가 부족해진다. 객체수가 많아지면. 그리고 노폐물이 뭐가 됩니까? 축적이 되면서 객체 간의 경쟁과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자체로 뭐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지? 인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이 한번 줄이거나 혹은 태풍이라든가 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환경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저항 때문에 이론상의 곡선은 뭐가 된다? J자 곡선의 객체수의 증가만이 나타나는데 실제는 뭐다? S자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환경 수용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어진 환경 요건을 서식할 수 있는 객체의 최대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의 객체수만 이 환경에서는 뭐한다? 객체수의 증가를 허용하고 있어.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서울이 하도 뭐예요? 밀집되니까 슬슬 뭘 만들기 시작했다? 위성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산, 분당, 그지? 판교, 남양주, 진정, 해갖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밀려가는 게 아니? 그래서 생장 곡선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다. 두 번째. 그래서 효 객체군의 생장 곡선 그리기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객체수가 뭐예요? 나중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이 효 객체수는 240개가 뭐다? 환경 수용력이다. 그래서 무슨 형태로?
S 형태로 생장 곡선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실험을 한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에요.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요, 우리가 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형. 일형은 뭐가 되냐? 처음에 사망률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늙어서 죽는. 그럼 거의 대부분 얘는 뭐다? 3차 소비자였어요. 그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포유류나 3차 소비자야. 사람이나 코끼리, 대형 포유류들이 뭐에 속한다? 3차 소비자들이 일형에 속할 거다. 3차 소비자들이 일형에 속할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형은 뭐가 되냐면 출전 이후 개체 수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줄어들어요. 뭐 때문에? 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중간 소비자겠다. 중간 소비자. 자, 1차 소비자나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에 속할 거야.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입니다. 이 형의 생존 곡선을 가질 거다. 그런데 3형의 생존 곡선은 뭐예요? 많은 수의 사들로서는 실제 생존하는 건 초기에 뭐하다? 되게 작아요. 거북이 알라우 몇 개 낳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놈은 어디로 가? 산으로 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리고 어떤 놈은 바다로 가다가 뭐야? 갈매기한테 잡혀놓고. 걔한테 줘. 그러니까 실제로 생존하는 건 그 수십 에서 수백 마리 중에 몇 마리? 한두 마리가 맞으게 생존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주로 생산자를 속하고 있다. 그래서 고등어나 굴, 어패류 등 뭐에 속한다? 사명일 거다. 그래서 생존율이 되게 뭐하다? 작은 경우. 그래서 1형, 2형, 3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각 개체군의 특성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밀도, 생장 곡선, 생존 곡선, 그죠? 그리고 생존 곡선 가지고. 그지? 얘가 소비자야? 얘가 3차 소비자야? 아니면 얘가 생산자야? 그지?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입니다. 개체군 연령 피라미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 아래쪽 개체수, 어린 개체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뭐라 한다? 발전형이라고 한다. 발전형. 어린 개체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이 거의 이 생식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 개체가 비싸. 이게 이제 생식전 연령이에요. 나이 어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게 거의 비슷한 게 우리가 문제는 없다. 안정형이다. 안정형. 자, 근데 생식전 연령보다 생식 후 연령층이 훨씬 더 많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세트형이다. 이게 어디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일본이 더 훨씬 더 심화가 되어 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제 뭐에 속한다? 세트형에 속한다. 그래서 생수전 연령층이 훨씬 더 작고 위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오케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어디가 안정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뭐예요?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발전형은 앞으로 안정형으로 가야 되지. 세트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개체군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주기적 변동에서의 처음에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돌말. 돌말을 뭐라고 하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쪽이다. 식물성 플랑크톤 아니다.
그죠? 식물성 플라톤. 그래서 물 안에 들어있는 물속의 영양염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질소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영양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 지금 돌말에 대한 대치했을 변화를요. 제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겨울에는 있다가 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름 되면 줄어들다가 초가을에, 늦여름, 초가을에 살짝 증가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요 봄철에 얘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영양염려량이 충분히 겨울철에 축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세기가 뭐한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수온도 증가하는 삼중 효과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효과가 같이 겹쳐지니까 돌말의 결수가 급격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급격히 증가하다가 뭐에 걸릴까? 환경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저항에 부딪히면 다시 뭐가 됩니까? 영양제가 훅 줄어들면서 먹이 부족에 의해서 줄어들다가 그리고 다시 초가을에 이렇게 쑥 하고 증가하는 이유는 못 됩니다. 영양염류의 증가가 있는 거야. 왜 이때는 빛의 세기도 줄어들고 수온도 줄어드는데 영양염류의 증가에 의해서 뭐한다? 일석의 증가에 의해서 개체도 살짝 반응을 일으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말은 언제? 초봄에 봄철에 가장 개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1년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똑같은 게 주기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게 1년을 주기로. 이해가 돼? 그 얘기했어. 다음 피식하고 뽀식에 따른 개체의 주기적 변동이 있다. 자, 피식 웃는 거 아니다. 그지? 괜히 피식거리고 웃었다고 그러지? 야, 너는 피식거리고 웃었냐? 나는 뽀식거리고 웃었다. 이씨. 응? 그 얘기해서 마음싸잉? 그래서 피식은 뭐예요? 잡혀 먹히는 놈. 뽀식은 뭔데? 잡아먹는 놈. 그지? 우리 중국인은 뭐다? 포식자다. 응? 돼지도 먹지, 닭도 먹지, 소도 먹지, 그지? 개도 먹었지, 너? 돼요? 응. 아니요. 먹었다. 대답이 늦었어, 그지? 나도 먹어봤는데. 그지? 맛있어. 진작지지 말고, 그냥. 나 모르고 먹었습니다. 응? 그래서 피식하고 포식의 관계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뭐냐면, 문신토끼하고 스라본입니다.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게? 토끼가 피식자고, 스라본이가 포식자입니다. 그죠? 야, 얘 귀여운 애를 얘가 잡아먹는다니까, 이 새끼가. 응? 스라본이. 아, 피곤이야.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먼저 개체수가 많은 게 뭐다? 피식자. 그리고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은 정점을 찍었을 때 누가 먼저 찍는다? 피식자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누구야? 포식자야. 그러니까 주기적인 변동에 의해서 누가 먼저? 피식자가 먼저 개체수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포식자가 따라간다. 알았지? 놀다 왔어? 늦잠 잤어. 오늘 온 거야? 네. 지금? 아니, 아까 9시에 갔다가 9시 집에 갔다가 잠들 밤새고 놀아갖고 그지? 네. 잠시 잔다는 게 서질러 자다가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잘했어. 그래서 일단은 피식자의 수가 많아지면 포식자의 수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죠? 포식자 수가 많아지면 정체를 찍으면 피식자의 수가 줄어들어. 그럼 다시 얘가 줄죠.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뭐야? 피식자가 또 늘어나. 이 삼식이 되는데 조삼모사야 조삼모사. 응? 그냥 대충 야 우리 여기서 그지? 너 몇 마리 잡혀 먹을래? 가위바위보 우리 그런 거 안 되겠지? 자연인데 그지? 그래서 피식하고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보다 주기적 변동도 나타난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과 피식과 포식에 의한 계측의 주기적 변동까지를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죠? 일단 계측의 특성에 대한 얘기 5가지가 얘기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계측의 특성을 규명할 때 첫 번째 밀도. 그지? 두 번째가 뭐라고? 생장곡선. 그리고 세 번째가 생존곡선. 네 번째가 계측 내 연령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 주기적 변동. 그 5가지에 의해서 각각의 객체 분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별을 해서, 얘 스라소니아하고 뭐가 달라? 민토끼가 달라. 혹은 돌말과 누가 달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계책은 내의 상호작용이다. 계책은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뭔데? 하나의 종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치를 가끔 가다 보면 이 까치들이요, 누군가 다른 까치가 오거나 다른 비둘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경계하기 시작하고요. 막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 계책은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고? 텃세. 야, 우리 그러잖아. 텃세 부리지 말라고. 그지? 왜? 똥개는 지 동네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지? 알아? 그 얘기? 막 그래서 옛날에 저기 김일성 그지? 북한에 있는 사람이 못 쳐들어온 게 딱 하나잖아. 예비군 때문에. 왜? 동네 예비군들은 길을 잘 알거든. 시간이 점점 어떻게 돼? 비무신 지역이 막혔는데 모르고. 그래서 텃세. 그래서 먹이와 서식 공간을 일단 확보를 하고요. 배우자를 독점한 게 일단은 다른 게 지시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도 마찬가지죠. 사자도 가족 단위로 살면서 뭐가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까치예요, 까치. 가만히 봐봐, 까치를. 얘가 갑자기 깍깍거리고 울고 있는 거, 까마귀야 깍깍거리게? 어쨌거나, 그지? 울고 있는 건 뭐 때문에? 누군가 그 자기 영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막기 위한 거. 얼룩말, 그리고 은어, 물개, 그지? 이런 것들은 뭐한다? 텃세를 부린다. 텃세가 나타난다. 그 다음이, 그래서 은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가 은어의 텃세 보면 세력권이에요. 그 안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주피살기로 싸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손이제입니다. 손이제는요, 이 참들이 뭐에 따라서 힘에서요. 순위를 정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닭장에다가 여러분들 모이를 딱 치면 괜히 쫄따고 가서 먹잖아? 난리 납니다. 막 쪄요. 맨 우들면서 먹어야 돼요. 순서대로. 응? 제가 닭은 싸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순위를 결정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모이를 먹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니 가서 먹어봐. 목숨 걸어야 돼. 알아? 그 다음에 큰 뿔량도 뭐예요? 뿔의 크기나 뿔치기로 순위를 정한다. 가끔 양들 보면 뭐하냐? 서로 막 달려 빡 잡고 난 다음에 둘이 버틴 놈이 이기는 거잖아. 주먹이가 그 원칙 있는 사람은 좀 복잡하고. 학원에 렌치 있어요. 뭐가? 그 렌치. 새 절단기. 있을걸? 왜? 태웠어? 네. 왜 그랬어? 웃기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리더제입니다. 리더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 많은 한 객체가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 빼고는 전부 다 뭐다? 형용사예요. 하나의 객체를 리더가 되고 그래서 기록이는 맨 앞에서 나누는 얘가 누구다? 리더입니다. 양도 마찬가지 무리를 이끄는 맨 앞에가 뭐야? 리더예요. 늑대. 아시죠? 우주머리 늑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박살내 버렸어? 반대로 밀었어요. 자, 우드림을 늑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리더제라고 한다. 그 다음이. 자, 네 번째가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뭐예요? 개미와 꿀벌 있죠. 개미와 꿀벌. 꿀벌은 뭐예요? 서로 분업을 합니다. 너는 일벌, 그지? 숫벌,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가족생활이에요, 가족생활. 혈연관계의 객체들이 무리지어서 생활한다. 대표 중에 얘가 사자고요. 사자. 이외에 코끼리나 하이에나나 침팬지 등도 뭐한다? 가족생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컷세. 두 번째가 뭐라고? 순위제. 세 번째가 리더제. 네 번째가 사회생활. 다섯 번째가 가족생활.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를 착하게 읽고 풀어봅니다. 자꾸 다 볼게. 글쓰고 글써버리면서 앞에 이렇게 보면 또 확인해. 자, 다푼 학생은 여기 답을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합니다. 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그 개체군의 상호작용에서요 첫 번째가 뭐야? 우리가 중간 경쟁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냥 앞에 거 보고 화면 보고 그냥 넘어갈 거야. 그래서 중간 경쟁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중간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함께 살면 뭐한다? 경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쟁 벡터걸립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완성하지만 경쟁에서 진 개체군은 뭐야? 도태되어 사라진다. 그래서 왼쪽은 뭐예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집신벌레입니다. 집신벌레가 두 종이 있어요. 그냥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단독 배양을 할 때예요. 그럼 둘 다 무슨 곡선? S곡선 형태의 생장 곡선이 나타나겠지. 근데 혼합 배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 집신벌레가 생존하고요. 그냥 집신벌레는 뭐가 됩니까?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뭐 일어난다는 얘기야?
종강 경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을 가고 있는 종강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다. 그지? 맞아. 자, 그거과, 그 다음에 분소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 얘네는 뭐예요? 똑똑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개체고들이 뭐예요? 먹이나 서식지나, 활동식이나 산란식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한다. 그러니까 솔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같은 나무에서 사는데, 서로 높이를 달려가면 아파트 같이. 그지? 서로 경쟁을 뭐 하는 거야? 피하는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 마찬가지, 은어도 그런 뭐한가? 서로 깊이를 다르게 하는, 야, 나는 깊은 곳에 살 테니까, 너는 얕은 곳에 살아. 서로 나뉘어 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서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분서에 대한 얘기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작게 비기 말고, 공생입니다, 공생. 우리가 공생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편리공생이에요. 한쪽 계책은 이익을 얻는데 한쪽 계책은 이득도 손실도 없어요. 한쪽에만 뭐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한쪽 계책으로만 이익을 얻는 걸 뭐라고 한다? 편리공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계책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그래서 빨판 상어와 거북에서는 빨판 상어가 뭐야? 이득. 거북이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짝개비하고 혹동고래는요. 짝개비하고 혹동고래는 분할해서 쉽게 이동하는 혹동고래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얘도 뭐다? 편리공생. 황제의 청소새하고 해삼입니다. 해삼 쪽이었으면 천재부터 구호 같으면 해삼은 이익도 손해도 없다. 황무하고 물소. 황무는 물소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물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편리공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상리공생입니다. 상리공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상리공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흰동가리하고 말미잘은 뭐한다? 서로 간에 상리공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동가리는 천재로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는 거야. 먹는. 그리고 콩가시물과 뿌리옥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뿌리옥박테리아도 많이 봤네요. 질소고정식이. 뿌리옥박테리아. 그래서 콩가시물과 뿌리옥박테리아도 뭐한다? 질소를 이용하고 서로 간에 뭐예요? 상리공생이다. 꽃과 곤충도 마찬가지 상리공생입니다. 그리고 청소늘레기와 도미도 뭐한다? 서로 상리공생되기도 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은 뭐 하는 건데?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뭐야? 손해를 보고. 그죠? 그래서 기생충. 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손해보고 걔는 이득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생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생물을 뭐라고 한다? 기생생물이라고. 손해를 보는 생물을 뭐라고 한다? 숙주라고 한다. 그래서 편리공생이냐, 상리공생이냐, 아니면 뭐냐, 기생이냐에 따라서 개체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식하고 피식. 아까 스라소니하고 뭐, 문시토끼에 대한 얘기. 그래서 포식과 피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따집니다. 5가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 나갈 단원인 생물 다양성과 보존은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서 한 단원 전체로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공부해주면 뭐한다?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니까. 생태계 평행에 대한 얘기까지는 설명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 생물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 생물이 다양하대.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뭘 비교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생물 다양성이 단순하게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이 종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종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러잖아요. 황소개구리를 들여왔더니 황소개구리가 뭐였어? 생태계를 올 파괴를 시켰어. 개구리가 뭐야? 조코비 잡아먹고 뱀 잡아먹는 이 미친놈이. 어? 그러니까 걔네는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되게 빈번할 수 있겠는데 황소개를 풀어왔더니 뭐가 돼버린다? 종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다? 생태계 다양성까지 세 개를 다 갖춰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 생물의 다양성이 충족이 됐다고 얘기한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세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 생물 다양성이 충족이 됐다고 얘기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 자,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한 생물 중에 얼마나 다양한 대리 유전자가 존재하는가를 뜻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이다. 자, 사람의 피부색이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의 캡입니다. 키, 몸무게, 지능 이런 것들이 뭐다? 유전적 다양성이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물 중이라도 각에서 대립유전자가 다양하여 색, 모양, 크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무당벌레의 색깔이 다양한 무늬와 색 이것도 뭐다? 유전적 다양성이고요. 기린의 다양한 털무늬도 뭐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된다.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물 중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립유전자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유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유전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 맨델이 얘기한 무슨 인자예요? 맨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전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뭐 가지고 실험했어요? 그죠? 완두 가지고 실험했단 말이야. 완두에 뭐가 CS, 색깔, 형체들이 뭐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얘기한 게, 야, 뭔지 모르겠는데, 유전이 인자라는 어떤 팩터가 있어서, 그 팩터를 누구로부터? 본호부터 자손한테 전달해 주는데, 세 가지 유전 법칙이 나오잖아. 뭐 나오냐?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에 대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리가 있나요? 그죠? 자, 그래서 얘 유전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서튼이라는 사람이 뭐를 주장하냐면 염색체 해설을 주장합니다. 염색체 해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염색체 해설을 주장하면서 그래 당신 맨델이 얘기한 유전 인자가 어디에? 염색체 내에 있어.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염색체 해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는 걸 얘기를 하죠. 서로상 같을 동 염색체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상동 염색체를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무곤이라는 사람이 유전자를 뭐한다? 연구하다가 유전자설을 얘기합니다. 유전자설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상동 염색체상에 뭐가 있어?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해. 그러니까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세 개를 뭐한다? 묶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야 우리가 맨델로 얘기하면 둥근완두하고 무슨 완두? 주름진완두를 교배를 한답니다. 그럼 둥근완두를 라지 R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나타나잖아. 그럼 주름진완두를 스몰 R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생세포를 내놓을 때 반을 내놓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버이때라고 한다면 작중수의 일제가 가질 수 있는 건 얘한테 반, 얘한테 반으로 둥글고 주름이가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두의 C의 모양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은 뭐다? 이 라잘과 스모라를 대립존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근데 그 대립존재가 어디에 그 대립존재가 같은 상동역색체상에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니까. 얘가 왼쪽에 라젤이 있으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모라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이 염색체 상동체의 반은 누구한테? 중문 안으로부터. 반은 누구한테? 주름진 안으로부터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둥글다, 주름지다라고 하는 성질,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뭐야? 대리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대리분자의 종류가 뭐할수록? 많을수록.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여러분들 피부에 관여하는 대리분자의 종류는 12종류입니다. 피부에.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뭐한다? 표현형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 색깔이 오늘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혼이 다 틀리단 말이야. 물론, 그죠? 강남의 모 성형외과들이, 그 사람을, 그지? 가수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얼굴도 비슷해지. 알아? 창조주를 만나면, 응? 그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립준자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BO 세력형? 우리가 알고 있는 ABO 세력형에는 이 관여하는 게 몇 종류예요? 3개예요. A, B, O가 뭐가 대립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A, B, O가. 그래서 우리가 A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놈의 유전자형이 A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AO가 나올 수도 있고요. B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B가 나올 수도 있고 BO가 나올 수도 있고 AB형이라는 뭐예요?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나타났을 때 O형은 뭐거든요? 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A, B, O를 대립유전자라고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혈액형에 관여하는 대립유전자 몇 종류? 3종류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나오죠?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까지 또 결부가 되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거 되게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뭐가 높아? 정밀이 높아. 그래서 급격한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로 뭘 꼽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을 꼽는 거야. 그래 우리가 고생대 말에 뭐예요? 대멸종이 일어났더니 근데 걔네들의 유전자가 뭐야? 다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살아 생존할 수 있는 그 개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뭐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멸종이 일어났어?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뭐야? 개체 수가 줄어야 되고 종의 수가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뭐가 됐다? 더 많아졌단 말이야. 뭔 얘기야?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하면서 진화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 경작지에서는 다양한 감자의 품종을 재배하고요. 감자 마르평이 유행했답니다. 근데 일부 감자가 뭐야?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일 품종만 재배한 경작지 뒤에서는 뭐가 돼요? 모든 감자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뭐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바나나가 난리죠? 바나나가 여러분 뭐예요? 단일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변화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병균 때문에 지금 바나나가 다 죽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뭐 할까? 또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겠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나나, 먹고 있는 바나나는 여러분 뭐예요? 걔는 자연종 아닙니다. 자연종은 안에 씨가 있고요. 맛이 없어요. 변종을 시켜놓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과 괜찮은 친구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자 변이의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유전자가 뭐합니까? 돌연변이 있어요. 그 돌연변이가 뭐한다? 자손들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질병 발생의 환경에도 적응하는 항원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뭐다? 생물 다양성의 기본이다. 첫 번째 나이. 다음 두 번째입니다. 종다양성이에요. 종다양성인데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한 생태계 내에 군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뭐한다? 의미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다양성은 두 가지를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종의 풍부도. 생물 종의 수가 일단 많아요. 자, 생물 종의 수가 많은데 그렇다고 종다양성이 좋다?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도 추가가 돼야 된다. 종균등도도 추가된다. 그래서 생물종의 개체수가 균일한 정도가 추가가 돼야지 이거 두 개가 뭐예요? 충족이 돼야지 종다양성은 좋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종의 수만 많아.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더라. 편백나무 숲으로 뭐예요? 편백나무가 제일 많은 거야. 물론 다른 개체수도 있겠는데 다른 종의 수가 뭐한다? 개체수가 적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종 풍부도는 뭐한다? 훌륭한데 뭐에 문제가 생긴다? 종 균등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종 다양성이 있다, 좋다? 라고 얘기 못한다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종 다양성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 뭐라고요? 풍부도하고 균등도가 같이 포함이 돼야지 우리가 종 다양성이 좋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높다. 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가 둘 다 높아야지 우리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종이 여러분들 여러 종이 산다는 얘기니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들이 균등하게 있는 것이 개체수가 균등하게 있는 것이 뭐다? 안정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가 된다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생물종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탐구자료창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생물 문집의 종 다양성 비교해 갖고 자 가라는 생태계와 나라는 생태계와 다라는 생태계 군집이 있는데 가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A, B, C, D 네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길까? 다음에 B, C가 없어요. 그럼 종 풍부도에 문제가 생기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이 나는 뭐가 되겠죠? 4개의 개체가 종이 다 있는데 문제는 A가 너무 많아. 그럼 얘는 뭐해? 종 균등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종 다양성이 가장 좋은 분집은 어디다? 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야. 종 풍부도도 좋고 종 다양성도 종 다양성이 아니지 종 균등도도 좋고 그래서 가에서 뭐다?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종 다양성은 뭐가?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가 둘 다 좋을 경우에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그 다음이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오른쪽에 보면 생태계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크게 나눌 때 육상 생태계하고 뭡니다. 수생태계 해갖고 육지하고 바다 혹은 물. 근데 실제로는 하나 더 합니다. 연안환경을 갖고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곳.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가장 뭐하다? 갯벌이요. 여러분 자연의 보고다.
100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 생물의 종의 수가 장난 아닙니다. 왜? 육지 환경과 바다 환경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뭐지? 뭘 본다느냐? 몇 자리를 본다거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풍수지. 풍수 얘기할 때 좋은 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집. 배산주라고 얘기했잖아.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맞아? 무슨 이유야?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 곳이야. 먹을 것이 많은 곳이라는 얘기야. 육지와 수생태계가 같이, 육지환경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곳이 생태계 다양성이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때는 육상 환경하고 무슨 환경이냐? 수생태계가, 담수생태계나 해양생태계를 구분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일정한 데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태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뭐로 얘기하냐면 온도나 강수량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도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왜냐면 고도 올라가면 여러분들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나 이런 데 올라가면 살 수 있는 생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는 여러분 관목대라든요. 관목대만 살 수 있어요. 에델바이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 여기 세계는 열대우유라는 뭐예요? 고온의 강력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갯벌은 뭐가 된다? 육상과 해양 환경이 서로 맞닿는 거. 그리고 습지는 뭐가 됩니까? 육상 환경과 담수 환경이 맞닿는 곳이죠. 그지? 그 다음이 산하고 뭐냐? 얘는 고온 건조한 지역이야. 그리고 초원은 뭐가 될까요? 걔도 온난 건조도 있고요. 여러분 초원이라는 게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대 사막도 있고요. 한대 사막도 있어요. 툰드라라 그러죠. 툰드라는 뭐 한다? 추운 지역의 사막입니다. 추운 지역 사막. 그래서 초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강, 바다, 농경지 등이 뭐 한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뭐인 거야? 생태계야. 그래서 생태계는 뭐에 따라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기온과 강수량과密도 혹은 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환경 요인이다. 그래서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름으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그러면 종 다양성의 기본 원리가 뭐다? 생태계 다양성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태계 다양성에서 종 다양성이 수반이 되고 그 종 다양성 안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수반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서 뭐한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뭐한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생태가 인접한 곳입니다. 우리가 연안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생태가 인접한 곳 당연히 뭐예요? 종 다양성이 높겠죠. 그래서 갯벌하고 습지 거기가 뭐한다? 종 다양성이 매우 높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체들 사이 유전적 다양성은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군집의 종 다양성은 전체의 양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위에 뭐가?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의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얘기야. 어느 하나가 뭐한다? 삐걱거리면 뭐합니까? 그 생태계 자체가 위험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세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물 다양성은 좋다라고 표현한다. 됐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볼게요.
자, 중다양성이 높도록 복잡한 먹이금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먹이사슬이 안에 종이 다양할 수 뭐 합니까? 얼핏 설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먹이그물이라고 한다.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들쥐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매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생태계가 뭐야? 깨져버린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쥐가 사라져도 어떻게 되죠? 개도 있고 뱀도 있고, 그지? 그러면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뭐한다? 생태계 안정성에 뭐야? 유지하는데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이익이. 자, 볼까? 먹이사슬이라는 한정물이 사람이나 대체할品종이 없거나 적은 극복수는 어이가 없이 사라진다. 생태계성이 뭐한다고? 쉽게 깨진다. 종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근데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뭐라고요? 생태계성이 쉽게 깨지지 않아서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먹이사슬보다는 뭐가? 먹이그물이. 그러면 종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생태계 안에 먹이사슬, 먹이체계가 뭐냐? 복잡하고 얼핏어핏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럴수록 뭐하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이 어디에? 생태계 평형에 뭐합니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준다.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의복, 전부 다 어디에서 얻어갑니까? 자연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서.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인데 인간은 뭘로부터? 생물로부터 식량, 의복제를 의약품을 얻는다. 그치? 그래서 쌀, 옥수수, 식량, 의복제, 동물의 털, 면성류, 주택 재료 전부 다 어디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주의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을 하는 게 어디다? 생태계다. 그리고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하죠. 아십니까? 버드나무? 우연찮게 뭐예요? 하도 아프니까 옆에 있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뭐예요? 뒤공기가 죽었으니 아픔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가? 아침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침. 그 다음이 주목나무가 뭐다? 항암제.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 페니실린. 그리고 폐각화양에서 뭐야? 기생충 일중. 나는 뒤에 건 나도 모르겠다. 요거 세 개만 일단 기억하기. 버드나무 진통제, 주목나무의 항암제, 그리고 푸른 곰팡이에서 뭐다? 항생제. 그리고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생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전 자원을 뭐야? 제공을 한다. 그래서 벼의 품종이 무지무지하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벼부터 시작해서, 그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거의 벼를 갖다 뭐예요? 심어놓으면, 모내기 해놓으면 뭐야? 거의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요. 양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는 소비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거지. 그거 쌀 막걸리 만들고, 그지? 난리 쓰게 있는 이유가. 그리고 정부에서 전체를 다 수매할 수 없는 이유가. 왜? 자연 생태계 안에서 불러가야 되는 게. 또 외국산이 너무 싸요. 알지? 호주라든가 베트남은 뭐예요? 산모자리잖아. 1년에 3번 별을 만들 수 있어요. 어? 심으면 나오고, 심으면 나오고, 심으면 나오고. 우리 가서 한 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야생에 비해서 발견된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에서 바이러스의 저항성 있는 병종을 개발한다. 그리고 생태계 자연환경은 뭐로 사용이 가능하다? 관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휴식이나 교육이나 문화공간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간에게 필요한 뭐야? 모든 것들은 어디서? 자연으로부터 오고 생태계로부터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잽싸게 푸시고요. 대체로 무슨 문제까지 풀어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통합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317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 풀었으면은 답 확인합니다. 개념 확인 문제. 우리는 확인 중. 됐니? 그러면 대표자료 분석 문제까지 푸세요. 대표자료 분석 문제 푸셨으면 답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신 만점 문제까지 푸세요. 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같이 갑시다. 자, 1번 문제 보면요. 생물장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유전적 다양성, 정당성, 생태 같은 서로 여전을 주고 받는다. 맞습니다. 자,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아까 얘기했죠. 먹이사슬보다는 뭐가? 먹이 그물이 훨씬 더 생태계 안정하게 유지되는데 유리하다. 객체들 사이의 유전적 다양성은 군집의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종 다양성하고 관계가 될까요? 이 객체들 사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같은 종입니다. 근데 같은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지는 일단 체크. 자, 서로 다른 종 생태가 인정 관계에서 종들의 상대로 낮게 아니고 뭐하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렇다면 3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유전적 다양성이 같은 종이라도 저게 뭐예요? 분서라든가 경쟁 벡터 원리라든가 그 안에서 뭐가 된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 먹이 그물 사슬이 아니라 먹이 그물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종내에서 나타나는 일정된 분포랑 생물종에서가 많고 종의 분포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균등도하고 뭐야? 풍부도. 맞아. 그래서 종의 풍부도와 종의 균등도가 둘 다 좋아야지 뭐라고요?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1번에서 엄마도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3번 문제 볼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무당벌레는 개체에 따라 등의 무늬와 질이 조금씩 다르다. 뭐가 다른 거야?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늬나 색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뭐가 다양한 대리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갯벌의 지정에서 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뭐라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뭐에 연관이 됐나? 종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있군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은 유전자 학자에서 나온 생태계 다양성이 이게 있다. 간은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대비가 다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갯벌을 관측한 사람들 관찰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미친. 갯벌을 관측 아닙니다. 근데 근데 답이 없다. 저거 생태계가 아니라 갯벌에 사는 종대학생에 대한 얘기라고. 아, 얘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생태계 다양성이가 아니라 이게 종다양성인가? 어렵네. 틀렸다. 니은만 맞다. 그지? 준영이가 이거 줬더니 이렇게 얘가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종다양성이 아니라 갯벌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그러네. 종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없네.
넘어갑니다. 자, 2번하고 4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가가 뭐예요? 되게 나였어. 그죠? 얘는 종다양성이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얘기 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어머나 지체 분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가 아니죠.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나에서 생물종에 대해서 먹이물이 단순하게 형성된다고요? 생물종의 다양한 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게 해석이 되겠지. 아니, A, B의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네요. 무슨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됩니까? 그지? 그 다음에 다에서 각 개체의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여 환경에 기준되는 생존이 높다고요? 동일이 아니고 뭐합니까? 유전자 구성이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번 저거 칠 때, 한 개체군을 이루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라고 나열가 나와 있잖아요. 어느 개체를 이루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생태계를 이루는 그리고 생태계를 이루는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아 뒤가 아니네. 난 바로 바꿔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종의 조건을 초파에 대한 날개를 나타내는데 뭐라고요? 그죠?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다. 됐지?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끝났잖아? 필기 싫다고 찡찡대는데, 자, 5번하고 7번 봅니다. 자, 5번에 보면 A종이 몇 개예요? 3, 6, 10개. B종이 몇 개게? 1개. 그 다음에 C가 몇 개? 1개. D가 몇 개? 3개. 그럼 여기 A 몇 개게? 4개. B가 몇 개게? 4개. 얘도 4개. 얘는 3개밖에 없는데? 15개잖아. 5개씩 3줄. B가 5개냐? 그다음에 B 4개인데? B요? B는 4개예요. A 4개 아니야? G가 3개구나. 형. 누가? 종 C가 3개야? 야, 너 안경 써라. 아니, 저 G가 2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야, 아는 안경 좀 쓰고. B가 2개밖에, 야, 근데 이렇게 사는 다 맞아? 17개가? 16개 아니야? 5 곱하기 3, 10. 아, 15개구나. 맞네. 그지? 그지? 내 사례대상 이룰 것 같다. 사례대상 이루. 그래서 15개다. 그렇다면, 가는 나보다 27개보다 더 많은가? 둘 다 내분이 맞잖아. 그럼 가는 나보다 생물종이 더 고르게 분포한다. 균등도에 대한 얘기죠? 아, 균등도는 나가도 높지, 그지? 그럼 가는 나보다 종자성이 더 나왔다. 이것만 맞겠지? 왜냐하면 종 승부도는 서로 같은데 종 균등도가 뭐야? 나가 훨씬 더 크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7번입니다. 종자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뭐예요? 연안환경. 갯벌이겠지, 갯벌. 왜 습지하고 갯벌 중에서 갯벌을 우위로 둡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육지와 바다. 그니? 육지와 바다. 자, 고난입니다. 가는 갯벌 나를 누르면 가나지고 종자색이 높은 지역의 기호를 쓰고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에 누구라고요? 가라고 판단하고요. 그 옆에서 뭐라고 쓸까요? 해설참조. 왜? 아, 그렇게 까닭하지. 서술하는 게 지가 해설참조라고 해놓고 답에다가 참. 얘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는 종 변동도가 작다. 나에는 종 변동도가 작고, 그리고 종 풍부도도 얘가 뭐예요? 훨씬 더 많아요. 아, 종의 풍부도와 종 변동도가 어디가? 가가 높다.
그래서 종사형성이 어디야? 다가 높지 않겠니? 라고 교육이가 얘기했어. 그지? 자, 6번하고 9번입니다. 6번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생물종 A에서 F의 객체수를 계절에 따라서 저게 뭐야? 얘는 봄철에 많네요. 얘도 봄철에 많고요. 얘도 봄철에 많고 얘는 여름철에 많네요. 여름철에 많고요. 얘도 봄에 많네요. 자, 종대형성은 봄에 가장 높다. 맞겠죠? 균등도에 대한 얘기잖아. 가을이 봄보다 서식하는 생물종수가 많은가요? 가을에는 얘가 적잖아. 봄이 더 많네요. 계절마다 생물종에서 분별이 다른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얘는 계절적 변동입니다. 그죠? 각 종에 나타나는 계절적 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계절적 변동이다. 그러니까 주기적 변동에 해당되는 거죠. 계절에 따른 제가 기억만 말일 것이다. 다음 9번입니다. A는 강과 육지에 사용하는 습지구 A에는 340종의 동물, 식물 60주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다 셌어? 와. A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완충 지역이다. 혹은 연한 환경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이 기업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는 종다양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겠네요. 종다양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 니은이 다양할수록 종다양성은 증가한다. 맞겠죠? 좋은 얘기는 다 맞더라. 그지? 다 맞더라. 그지? 조용히도 맞아야지. 네? 응?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 같이 볼 거예요. 10번에 보면 자,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는 뭐라고요? 얘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죠? 생태계 다양성. 얘는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얘기네요. 얘는 종 다양성이죠. 그래서 가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나는 종의 수가 많을수록 전 세계 개체수에서 각종 사람 비리 균등할 수 높아진다? 아니고요. 무당벌레의 각 개체의 성장 물리학은 다예가 아니고 뭐예요? 나예. 이게 나다가 바뀌면 참 좋은데, 그죠? 얘가 다고 이게 나라면 뭐라고 다 맞을 텐데. 오케이? 다음 11번입니다. 자, 사체 A가 누구예요? 배설물이나 사체를 누구냐? 분해자겠죠? 그래서 분해자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도 분해자겠네. 그래서 분해자의 종류 세 가지 뭐라고요? 세균, 곰팡이, 버섯.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목이겠네.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더 안정한 선택이다. 뭐라고요? 복잡할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더 안정한 선택이다. 환경 변화에 의해 종자역성이 증가하였다. 맞겠죠? 환경 변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뱀도 생겼고, 뱀이래. 두꺼비도 생겼고, 뇌도 생겼고, 제비도 나타났네, 여치도 나타나고. 근데 개구리 어디 갔어? 멸종했어. 왜 그랬어, 개구리? 개구리의 자리를. 개구리 어디 갔어, 개구리? 괜히 먹었어. 아, 뱀이 먹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자, 그렇게 나타나겠다. 다음 11번하고 13번입니다. 11번부터 보고 갈게요. 자, 나는 가보다 종자형성이 높다. 여기서는 균등도 볼 수가 없죠. 균등도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먹이사슬 공입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가장 많을 테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개체수가 좀 작아집니다. 한 개의 깊게 생활하면 가는 나보다 선생님이 쉽게 깨질 수 있다. 메뚜기가 사라지면 가와나에서 모두 뱀이 사라질 거라고요. 나에서는 안 사라집니다. 그죠? 뭐가 있대요? 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거미도 있고, 거미 먹으면 안 돼.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다. 13번입니다. 생물자원과 그 이용의 사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르스의 식량을 얻는다. 의복제는 면성을 만든다. 목화. 아시죠? 우리 최초의 밀두곤. 누구더라? 문익점인가? 있죠. 그리고
붓에다가 이만 밀도에 갖고 왔잖아, 진짜. 응? 요즘 그거 해갖고 뭐야? 이게 인체에다가 그게 마약을 먹고. 이게 안 돼. 그 교육은 그런 거, 그지?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뭐예요? 아스피린, 진통제. 야생에 배에서 발견한 바이러스 정성 유전자나 바이러스 병증을 개발에 이용된다. 생물자원은 생물에서 유래해 인간이 생활에 이용하는 자원 중 경제 개수를 등록 포함된다고요? 아닙니다. 의료라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봐봐. 나랑 보니까 금방 틀리잖아.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마지막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국 여러분들 교재의 마지막 단원이죠. 자,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주는데 그 생물 다양성을 뭐하기 위한 방법이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오케이?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감소 원인입니다.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다. 자, 석지를 파괴가 되네요. 숲의 벌채라든가 습지의 매립 등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면 생물 멸종에서 종자성이 뭐라고?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 그죠?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요. 문제 서식지 면적이 몇 퍼센트 감소하면 50% 감소하면 생물종이 몇 퍼센트 감소한다? 10% 정도 감소한답니다. 몰려서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나마. 그런데 90%가 감소하면 생물종의 몇 퍼센트가? 50%가 감소한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면적 감소에 따르고 생물종 감소는 비례가 아니네요. 비례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서식지 단편화라고 얘기합니다. 서식지 단편화. 자, 서식지 단편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도로 건설이나 택지 개발 등으로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규모의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우리가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식지 면적이 뭐합니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죠? 자, 종자성이 감소한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걸 딱 보면요. 가장 단순하게 실제 동물들의 서식지는 가장자리에 살지 않는다. 어디에? 좀 더 우거진 숲을 안에 살니까 가운데 중앙부에 뭐래요? 생물들의 서식지가 있다. 그지? 근데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내버리면 도로를 내버리면 뭐예요? 요렇게 도적이 있으십니까? 한 대기 차가 뭐야? 멧돼지 3마리를 가다가 나다다닥 지나가던데? 이거 보시는 거 무섭지 않을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치를 보면 아우 그냥 상상만 해도 그거 잘못 천전 선동 어떻게 돼? 그지 개 살리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받는 게 나아. 이 구형 받을 거면 뭐야? 멧돼지 저기 해먹을 수 있게 죽여야지. 부상금 받아먹기 세게 받아야 돼. 이 시간에 받아갖고 걔가 화나면 어떻게 돼? 차 들이받는 수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단편화를 시키면 실제 서식지가 줄어드는 정도는 서식지가 줄어드는 건 훨씬 더 크다. 면적의 감소보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산해놨어요. 자, 얘가 1000m, 1000m, 가로 세로가 뭐다? 1000m라고 한다면 실제 서식지 면적이 64헥타르다. 그런데 중간에 가운데 철도를 놓고요. 도로를 잘라게 되면 실제 면적은 얼마다? 얘 면적이 줄어드는 정도는 실제 철도하고 도로만 나왔으니까 많이 안 줄을 것 같은데 34.8헥타르로 뭐야? 거의 반쪽이 되거든요. 오케이? 서식지 단편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자리의 비율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 가장자리는 생물들이 뭐야? 서식지로 갖고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편화를 됐을 때, 요 가장자리 면적이 여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의 면적이 뭐예요? 도면만큼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잘리는 면적이. 그래서, 가장자리의 거리가 뭐한다? 짧아진다. 그래서 서식지가 크게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지? 여기에 로드필 나오잖아. 자동차 액시의 동전. 로드필. 갑자기 노루가 나타나고, 그지? 노루 나타나면 빨대? 아니, 빨대 아닌 거. 빨대요? 아, 그거는 녹여면서 녹여. 노루를.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외래 생물종, 외래종에 도입입니다. 외래종을 도입하면 뭐가 없다고요? 걔는 천적이 없어요. 그 환경에,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외래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천적이 없는 경우에는 뭐한다? 배려가 없어.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먹이사슬을 변화시켜 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뉴트리아, 이 뉴트리아는 어디서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갖고 왔다고 그러지? G 형태인데 무지하게 큰 쥐예요. 뉴트리아. 그 다음에 붉은 귀거북. 그 다음에 크니페스. 얘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겼죠. 크니페스를 여러분들 모양 갖다 풀어놨더니 얘가 다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뭐 가시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풀, 꽃매미. 얘가 또 뭐 그지 역사를 썼죠. 황소개구리 알잖아. 우토노비인가? 거기다 황소개구리 풀어놨더니 뭐가 되버렸어? 이 친구가 굳이 두꺼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가 뱀을 어떻게 잡아먹어? 잡아먹던데? 배고프니까? 나 블루길이라든가 그래서 외래종을 도입할 때는 뭐가 되냐면 환경평가 해야 합니다. 뭐야? 그 생태계 내에서 생태계를 교란시킬지 아닐지를 뭐야? 환경평가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말에는 잘 보셔야 돼. 포획과 남획에 대한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남획에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요. 그죠? 포획에만 불법이 들어가고요. 물론 남획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 포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동물? 피동물이다. 야생동물인데 그 야생동물이 뭐예요? 보호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동물인 경우에 포획하면 뭔가 불법 포획이에요. 남획은 뭔데? 무작위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지? 무작위로. 그래서 특정 생물적으로 불법 획과 남획, 아프리카 코끼리의 남획에 대한 얘기. 무작위로 잡아갖고 뭐예요? 상하풀, 그지? 상하 갖다가 당궁공 만드나? 상하 갖고? 원래 당궁공을 상하로 만듭니다. 그게 최고급 당궁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당구장 가서 치는 건 뭐다? 쳐봤나? 쳐봤겠지, 그지? 포켓 볼 친다고 이렇게 삑사리 나는 거지. 처음에 손가락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그때의 당궁은 종이로 만들었어요. 한지를 다닥다닥다닥 붙여갖고 그 겉에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구공 깨면은 저기라며 원래 당구장에 돈 주는데 진짜요? 볼링핀 깨면은 볼링장에 돈 주는 거 알아? 네. 근데 세게 던져도 안 깨져. 그거는 나 세게 던지면 바닥만 파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돼? 물어야 돼. 바닥은 걸어서 바닥에 물어줘야 돼. 당구장도 당구대도 뭐야? 잘못 그지? 찍으면 어떻게 돼? 당구장 저거 손 찢는다니까? 괜히 이러고 이러고 그러고 있지 말고 맛이 잘못 찍으면. 그래서 고래하고 바가사자는 뭐예요? 포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달 가슴에 밀렵, 그 다음에 정어리에 뭐가 남획. 자, 포획은 희귀동물이나 뭐예요? 보호종들을 잡는 거를 우리가 포획이라고 얘기하고, 남획은 뭐란다? 우리가 그러잖아.
아마 그 바다 낚시할 때, 낚시에 여러분들 그 바다에 따라서 몇 센치 이하는 잡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근데 중국어서는 뭐 한다? 쌍끌이라 그러죠. 바닥도 쫙 해갖고, 요만한 것부터 다 잡아옵니다. 그게 이제 남에게 거지. 포획과 남에게 차이. 오케이? 자, 그래서 포획과 남액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식하게와 단편화. 두 번째가 뭐가? 외래 생물종의 도입이다. 세 번째가 불법 포획과 남액도 생물 다양성을 뭐야?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그 다음이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생성된 산성비.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 하천이나 호수나 토양도 연구한다. 산성화시켜서 생태계를 타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우리가 산성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 약자로 3개가 나온다고 DDT, PCB 이런 거. 그러니까 DDT나 PCB 요렇게가 나오면 이거 뭐다? 농약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약류. 그리고 중금속. 그것들이 생물 농축 현상을 일으킨다는데 생물 농축 현상이 뭐예요? 오른쪽 사이드에 나옵니다. 그죠? 자, 중금속이나 유해화학 물질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이라면 농약류나 살충제인데 그 물질이 물이나 먹이를 통해 생물체에 유입이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배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고 뭐도 안 된다? 배설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지 않으면서 얘는 뭐하고 친하다? 지방하고 친해요. 그래서 지방에 앵겨붙어갖고 뭐한다?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생물 농축 현상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우리가 낙중독이나 수은 중독을 얘기하잖아요. 그 수은 중독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 중소기업의 무슨 회사? 형광등 만드는 회사였나 봐. 거기에 손이 들어가거든. 응? 근데 손이 들어가는데 지하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전부 다 손 중독이 형성하거든요. 왜? 대기 중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니네 그 수은주, 그 깨진 수은 갖고 이렇게 콕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는 괜찮아요. 몸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농축 현상을 일으키다가 어느 임계의 뭐야? 1도 이상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 발진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중심경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응? 괜히 막 그지? 온몸이 그지 근육이 아프다거나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잡식이란 말이에요. 창추인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3차 소비자, 소부터 돼지 다 먹잖아. 생물 농축이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어떻게 돼요? 생물 농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얘네가 몸에 축적해 놓은 걸 뭐냐? 내가 먹어서 딱 무슨지 알겠어? 그러니까 생물 농축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몸 안에서 뭐가 되지 않나? 보내지 않고 배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쌓인다고. 누가? 중금속이나 유해화학 물질지. 이게 쌓이게 되면 뭐 한다? 그래서 이 저거잖아. 이따이. 어? 이따이가 뭔데? 그 카드뮴 중독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따이가 뭐냐면 일본 말로 아예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카드뮴이 계속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아프다는 얘기고 이따이 중에 나는 거고 미나마따병이라 해서 그게 뭐예요? 수은 중독이에요. 왜? 일본의 미나마따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이
이 산성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환경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성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성비. 자, 뒤에 가서 여러분들 본수업에 오늘 산관비를 배우니까 중화반응 될 거거든요. 거기에 산성비 얘기가 나오는데 산성비 따로 수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산성비는 첫 번째 원인 물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원인 물질이 두 가지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NXOL 질소산화와 이산화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출되는 원인이 서로 달라요. 자, NXOL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발출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배기가스입니다. 자,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배기가스. NXOI입니다. 질소산화물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미지로 써놨어요. 왜? N2O, NO2, N2O4, 그 다음에 N2O3 겁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SO2는 뭐냐 하면 주로 화력발전소나 공장이에요. 화력발전소나 주로 공장지대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앞에 있는 NXOI는 뭐에 통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래서 하루 중에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냐면 7시부터 9시.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 왜냐면 출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퇴근 시간은 뭐예요?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이 야근하는 사람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어서 퇴근 시간에 별로 안 막히는데 출근 시간에도 보면 차들이 쫙 묶여있단 말이에요. 배기가스는 거 그때 가장 높아. 그래서 원인 물질이 두 가지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비도 산성비입니다. 우리가 산성비가 아닌 일반적인 비도 문성을 띈다. 약산성을 띄어요. 약산성을 띈다. 누구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되면 우리가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와우! 그냥 컵 들고 뭐야? 비닐째 바다가 마시면 탄산수야. 응? 물론 뭔가 약간 찝찝하게 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얘 pH라고 합니다. pH가 얼마냐면 약 5.6에서 5.8 정도가 나와요. pH가 7보다 작은 걸 뭐라고 한다?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도 뭐한다? 약산성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의 정의를 뭐라고 해요? pH가 5.6 미만이라고 합니다. 5.6 미만인 비를 뭐라고 한다? 산성비라고 한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 세 번째 영양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영양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영양이 첫 번째가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부식시킨다. 콘크리트 건물을 뭐한다? 부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각품들, 석회암이나 대리석유에 있는 조각품들을 부식을 시켜요. 그래서 석회암이나 대리암들을 뭐한다? 부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빨아갖고 집안이 막 뭐 의리번쩍하고 그지? 심술 나면 뭐야? 영상 갖다가 잘잘 끌고 다니는 거 어때? 어우. 그렇다고 상당히 용기지 마. 야, 테란데 그지? 이태리 대리석 겁나게 비싸니? 괜히 하나 쫄쫄쫄 끌고 가다가 뭐야?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냐면 철 구조물을 뭐한다? 부식을 시킵니다. 철 구조물을 부식을 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가 토양이나 호스를 뭐한다? 산성화시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석회암이나 베리암이 부식이 되는 게 문제면 해양의 산성화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H2CO3입니다. 탄산이 누구랑 만납니까? CaCO3? H2SO4라고 하죠. 황산으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H2SO4라고 하는 황산이 있고요. 그 황산이 CaCO3하고 만들면 뭐가 되고 있냐면 CaSO4가 되면서 뭐가 된다? H2CO3의 전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탄산 칼슘에 대한 뭐다 조개 껍데기의 껍데기가 되게 단단해지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걸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개 껍데기나 닭의 달걀의 껍데기가 뭐냐? 얇아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해양 토양과 호수의 상성화나 해양의 산성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석회암이나 대림을 뭐한다고요?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여러분 조개들이 있는데 그 조개 껍데기들이 뭐가 되는지 단단하지 못하면 천적한테 뭐한다?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나마 딱 바다 같은 거예요. 뚫어봐. 진짜 뚫어. 응? 상대가 진짜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난다. 그래서 나타난다. 그래서 토양이나 호수의 산성화를 할 때 얘를 여러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CaSO3, 탄산칼슘이나 아니면 CaO라고 하는 석회, 우리가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소석회인데 소석회를 뿌려서 뭐한다? 백토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철에 가다 보면 밭이나 논에 하얀색 가루를 뿌려놓고 뭐예요? 땅을 비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산성화 방지예요. 산성화 방지. 그래서 석회암이나 소석회다. 석회암이나 소석회를 가지고 뭐한다? 이를 중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정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래서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는 뭐한다? 생물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된다. 됐지? 생물 농축 현상까지 얘기가 된규. 자,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환경오염도 뭐에 속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과 노력에 대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서식지 보호를 하자. 그래서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뭐예요?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하고요. 안식년을 실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룡문서, 설악산의 공룡문서는 1년 중에 거의 한 달 정도만 개방이 됩니다. 나머지 폐쇄시켜요. 왜? 보호하려고. 그리고 어디더라? 거기는 있어, 몰라. 기억 안 나. 자, 그 다음에 생태동물을 설치한다. 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단편화시켰을 때, 거기에다가 뭐예요?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뭐라고 한다? 생태동물을 설치해서 생태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생태통로겠죠? 여기에 사는 놈이 옆집에 놀러갈 때도 움직일 수 있게.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 고속도로 튀어들어가 봤냐? 나 고속도로 경고도로 튀어나온 거 없잖아.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마산역을 침입한다고 그냥 길로가 뒤치라고. 야, 고속도로다. 튀어. 4차선이잖아. 여기서부터 탁 튀어나오고 따다다다닥 그걸 튀어나갔다니까. 다행히 CCTV 없었나 봐. CCTV가 있었으면 뭐야? 저 새끼 뭐지? 이거 잡으러 오자.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다 먹는 돈발인데. 응? 그리고 마산역을 독수리로 했냐? 공수부대 있을 때. 그러니까 마산교도소하고 마산역 두 개를 지정을 받았는데, 마산교도소가 원래는 첫 번째 타켓이지. 그러니까 부탁해서 이제 마산역을 잡은 거야.
하고 3명이. 나머지 11명은 마산 대도를 치는 거고. 근데 3명이서 마산역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여기만 건너고 거기 도심 아니냐. 마산역에 두면은 거기 옆에나 음식점도 많고 도심이잖아. 도심을 어떻게 가? 근데 하천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천이 있고 이 옆에 뭐야 집들이 있고 옆에 뚝길이지 뚝길. 여기 하천이 흐르고 뭐 처음에는 하천을 걸어가는데 이게 밤이니까 뭐가 돼? 그것도 미끄덩 미끄덩 퉁 안되겠다 올라가자. 올라갔는데 사람이 막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3명이 쭈르르륵 벽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야? 이 옆에 있는 대문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로 3명이 여기 엎드려 있었다니까 바닥에. 근데 이 아저씨가 나와갖고 담배 한 대 딱 피니 들어가더라. 못 봤어 우리를. 안 보이나 봐. 어두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봤던 게 준영이 저 정도야 숲에. 내가 근데 숲에 엎드려 있었단 말이야. 지나가던데 그냥. 민간인한테 보더라고. 걸리면 안 돼요? 응? 민간인한테 걸리면 안 돼요? 민간에서 걸리면 민간인 저기 저거 받아. 돈 받아. 아. 그리고 본인이 잡으면 본인한테 걸리면 뭐야? 본인이 저 포상해 봐봐. 입막음. 독수리훈련이었어. 그러니까 3시 이러고 가다가 우와 우여곡절 끝에 갔잖아? 근데 기차역을 갔는데 기차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여기 있고 우리 반대편으로 도착했어. 이번에 뭘 뛰어넘어야 돼? 철로를 뛰어넘어야 돼. 역시. 철로를 딱 뛰어넘어갖고 이제 거의 다 왔어. 야, 꺼내. 뭐? 소금통. 소금통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겨갖고, 심지에 불 붙이면, 빵! 하고 터지잖아, 실탄 때리는 거. 그리고 소금통, 불 붙여. 오케이. 불 붙이고, 남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3명이 총 들고, 짜라라락 들어가갖고, 대합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특이 있지. 뭐지? 너무 황당해갖고 기어 나왔잖아. 그래도 나와갖고 아무도 없는데? 뭐지? 그랬더니 야 그래도 저기는 하고 가자. 그러면서 역정식을 거기다가 포금통 훅 하고 던졌어. 빡 터지니까 역적이 몰래서 나왔어. 뭐야 아저씨? 우리 저기 독수리입니다. 그랬더니 마산 씨는 어제 끝났는데? 어제 저녁 24시 끝났대. 와. 그래요? 그럴 리가? 정보는 누구야? 결국에는 마산역에서 뭐 있다? 라면 먹었어. 얼굴 시커멓게 칠하고, 손 들고. 배고프지? 위장하고. 라면 먹자. 그리고 집에 전화해. 그리고 한 10시인가 됐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우리 이제 마산교도로 가고 있죠. 진짜로 마산교도를 털레털레 걸었어. 이미 끝났잖아, 우리는. 총 들고 얼굴 시커멓게 걸어간 거야. 이 사람들 왜 복귀 안 하지 하고. 마산교도를 갔는데 마산교도가 아무 생각 안 든 거야. 그래갖고 셋이서 쪼르르르르 해갖고 벽에 붙었다. 그리고 저게 근데 마산교도 벽이 지금 근데 그 중사 한 명하고 중위 한 명하고 나까지 셋이 갔던 거야. 근데 그 중사가 좋아. 최고. 맨 바닥. 중위가 키가 180이야. 두 번째. 내가 제일 얍살해서 찍었거든. 지금 같은 큰 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명 올리고 그 위에 어깨 위에 2명. 이렇게. 응? 그리고 어깨 위에 3번째. 유쉬.
내가 세 번째 올라갔는데, 벽 타고 올라갔는데, 손이 안 가. 손이 안 가. 이, 닿아야지 말이지. 그랬더니, 밑에 있는 중이가, 잠깐 기다려봐. 그랬더니, 내 발을 손으로, 손으로, 양쪽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야. 이야. 내가 가벼웠어, 임마. 위로 올려주는데, 딱 올리니까 손끝이 딱 닿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갔지.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생겼어, 벽이. 요 끝에서 한 거야. 그리고 올라가고 여기에 딱 타고 있었더니, 무서워. 넘어가. 야, 이게, 교수선 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터도 될 텐데. 여기는 평지야, 바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팠어. 아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밖에서 들어가면 누가 있냐고. 밖에는 평지인데, 여기 파는 거야. 한 명, 두 명, 그러고 올라간 건데, 여기 어떻게 뛰어내려? 5m는 줘야 할 텐데, 저거. 4.5m. 진짜 5m. 벽에를 뭐 딱, 끝에 손 잡고, 여기 손을 잡고, 몸을, 다리를 버티고, 그리고 탄력을 주고 튀었지. 낙법을 했는데, 알지, 명치, 그 손골 받았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거. 헉! 1분간 정적. 그리고 조용히 기스. 왜? 도저히 허리가 아파갖고, 충격 때문에, 디스크. 기어가지고, 무슨, 온실 같은 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내가 표나가. 그래갖고, 공원에 끼어들어갖고, 공포탄을 빵, 제발 쏘고 퐁퐁 던졌어. 그치? 제주도지. 뭔 일이래. 잠 좀 자자. 그래갖고, 풀렸어. 마산들도 풀렸어. 딱 소리 내니까, 바로 누가? 교도소, 수장 관리인들이 오니. 빵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조명탑에서, 관제탑에서 뭐라 그러냐.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더니, 막 교도소장 오고, 우리 지역대장. 수고했어. 나 죽겠지. 허리에서 죽겠지 이러고 앉아있는데, 수고했어. 그래갖고, 완판지, 반판지.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반팔을 해다가, 뭔 얘기냐. 안에 들어가서 총 쏘고 난리칠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 완파다. 근데 저기가 또 따라다니는 통제관이. 통제관한테 나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야, 완파? 이 통제관이, 네? 왜냐면 통제관 대위거든. 지역대장 소림이었고. 네? 근데, 그리고 휴가 갈 줄 알았잖아. 일주일. 호산호가. 이런 씨. 미사일 기지가 뚫렸어. 어떻게? 수영해갖고, 바다로 절벽을 타고 올라갔어. 죽겠냐? 그 다음에 UDT. 유니티. UDT 훈련을 갖고 온 사람이라서, 바다로 들어갔고, 그걸 뚫었어. 이거 특전사. 그래갖고, 밀렸어. 아이고. 허리 아파하고 이러고 있었더니, 지역대장이 그러니까, 야, 쟤는 보내자. 5박 6일인가? 휴가 나갔다 왔어. 그래도 꽤 길게 나왔네. 그러니까, 너네 교도 들어가봤냐고, 임마. 나 들어가봤다니까. 감타고? 야, 재단지였는데 교도소를. 감타고 들어가봤다니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대책에서 서식지고 생태funk은 없는 불구후회과 모양 안에 금지해야죠. 그리고 외래 생물의 모양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자. 벽에 철저히 검증을 도입을 하자. 그죠? 그 다음 이 멸종위험 생물은 희귀종이나 멸종위종으로 지정해서 개체군 획기를 증가시키고 인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나라를 안 달고 길이선에서 풀어준 이유가 이 일환입니다. 야생동물의 보건사,
그다음에 중간에 무료가 실종을 관리한다거나 천연기념물로 뭐야 지정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 보호위에서 야생동물 보호에 관리에 관한 법률, 그지? 멧돼지하고 아무데 잡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에 보시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쓰레기 분류 배출이나 공원의 지정 탐방 의용 자원이라고 4개 나오는데, 국가적 차원에 대한 얘기만 봅시다. 그죠? 자, 이전 정보를 확보한다거나 공익공무 지정한다거나 생물종의 분포의 양상과 사실적으로 수집한다거나,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뭐한다? 생물다양성의 국제협약 람사리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우포늪이 살았죠. 우포늪이 원래는 뭐였어요? 매립하고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람사리에 딱 들어가면서 뭐냐?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고야 의정부 이게 나온다. 그래서 람사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수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택을 했어. 그래서 우포늪이 살았다고.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균형 확인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만 잽싸게 풀고 확인하고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